지구상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곳.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땅.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비무장지대 DMZ. 그곳은 남과 북을 가르는 철책선이자 이념과 증오가 굳어버린 우리 역사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어떤 무기나 이념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것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경과 철책을 넘어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인류애입니다. 저녁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평범한 병사가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길 잃은 한 노인을 만났을 때 그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긴장 가득한 최전방의 철책선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장 죽음의 땅. 그 위의 순찰길 총 완못 앙가이 투안티라 오 뿅차체. 대한민국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마주하고 있는 육군 백골 부대의 한 일반 전초 GP 이진석 일병의 군 생활은 지루한 경계 근무와 제대 날짜를 세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0살의 청춘을 그는 이 적막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철책선 앞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진석은 동료 병사와 함께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다. 철책 너머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이 된 자연이 무성하고도 기이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저 푸른 숲풀 어딘가에는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수만 발의 지뢰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아, 진짜 제대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뺑뺑이 언제 끝나냐? 함께 순찰을 돌던 동기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게 말이다.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진석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계신 할머니의 얼굴과 휴가 때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도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견딜만 했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변을 경계하며 묵묵히 걸었다. 가끔씩 쌍안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면 아득하게 멀리 북한 측의 초소가 보였다. 그곳에도 자신들과 똑같은 집을 그리워하는 젊은 군인들이 서 있을 것이었다. 이념과 국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과 자신을 갈라놓고 있었다. 진석은 가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 철책선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가? 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고민은 고된 군 생활 속에서 금세 희미해지기 일쑤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남은 군 생활을 마치는 것뿐이었다. 순찰로의 반환점을 돌았을 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다. 야, 비 오겠다. 빨리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동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역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비가 내리면 안개가 끼고 그러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순찰은 몇 배나 더 위험해진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먹구름이 DMZ 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때의 진석은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순식간에 장대비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것만으로도 최악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산한 DMZ의 숲속을 기어다니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야, 진서가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동기가 다급하게 외쳤다. 알고 있어. 진석은 등에 맨 무정이를 급하게 잡았다. 하지만 무정이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올 뿐 본부와의 교신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쏟아지는 비와 안개가 그들을 세상과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것이다. 젠장 하필 이럴 때 진석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데 짙은 안개와 거센 빗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놓치고 말았다. 진석이 잠시 주변을 경계하는 사이 앞서가던 동기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이 죽음의 땅에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기억에 의존해 순찰로를 찾아 나섰다. 바로 그때였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것은 흐느낌 같기도 하고 작은 동물의 낑낑거림 같기도 한 소리였다. 진석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야생동물일까 아니면 그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무언가일까? 그는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사람 키만큼 자란 수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낡고 해진 옷은 흙투성이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위험하고 거친 비무장지대와 할머니의 연약한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진석의 첫 반응은 순수한 충격과 당혹감이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민간인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우리 아들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이. 그녀는 명백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길을 잃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군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을 확보하고 움직이지 않은 채 통신이 복구되거나 수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할머니가 적의 위장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 지역이었다. 민간인을 데리고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시골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대로 그녀를 이 비바람 속에 내버려 둔다면 구조대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저천증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랐다. 규칙을 어기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걸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맨 소총을 등 뒤로 고쳐맸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앞에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웅크리고 앉았다.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진석은 자신의 등 위로 느껴지는 한 생명의 연약한 무게와 함께 아주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규율보다 더 위대한 인간애라는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진석은 자신의 등 위로 느껴지는 한 인간의 연약하고도 무거운 무게에 잠시 휘청거렸다. 할머니는 보기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비에 젖은 옷과 삶의 무게가 더해진 탓일까? 그는 이를 악물고 땅을 짚고 일어섰다. 영웅적인 결심의 대가는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혹독한 현실의 무게였다.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정해진 순찰로는 비포장 흙길이었다. 쏟아지는 비에 길은 이미 붉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흙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가 힘겹게 다시 빠져나왔다. 등에는 할머니의 무게가, 어깨에는 자신의 소총과 군장의 무게가, 그리고 발목에는 이 죽음의 땅이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끈질기게 달라붙는 진흙의 무게가 더해졌다. 그의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군복을 뚫고 그의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그는 자신의 추위보다 등 뒤에서 희미한 신음을 내뱉는 할머니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방수 외투를 벗어 할머니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러자 차가운 비가 그의 맨몸 위로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순찰로는 안전하다고 배웠지만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밤 내린 폭우로 흙 속에 묻혀있던 낡은 지뢰 하나가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과 등 뒤의 할머니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짙은 안개는 그들의 모습을 적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주는 보호막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는 적이기도 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발에 익은 길의 감촉과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나아가야만 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그 미동 없는 무게가 진석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는 끔찍한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얼마나 걸었을까? 1시간, 아니 2시간,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다. 그의 다리는 이제 쇠뭉치처럼 무거워졌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의 영웅적인 결심과 뜨거웠던 인간에는 지독한 현실의 고통 앞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늘게 발이 미끄러지며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질퍽한 흙바닥 위로 나뒹굴고 말았다. 진석은 한참 동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흙바닥에 누워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구조대를 기다렸어야 했어. 이건 미친 짓이야. 그의 눈에 옆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생기 없이 감긴 눈, 그 모습이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얼굴과 다시 겹쳐 보였다. 만약 저분이 자신의 할머니였다면 자신은 과연 포기했을까? 아니, 절대로. 진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다시 부축해 일으켜 자신의 등 위로 올려 업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할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것은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그의 눈에서 처음의 영웅적인 결의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포기를 모르는 한 청년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끈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아주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걸음을 어둠 속으로 내딛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석의 온몸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다리를 옥죄는 고통,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빗줄기. 그의 의식은 오직 걸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군사훈련 때 배웠던 가장 안전한 순찰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교관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곳 DMZ에서 100% 안전한 길이란 없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지뢰라는 흉터로 남아있으니까. 바로 그때였다. 그가 다음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그의 군화 밑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평소와 달랐다. 단단해야 할 땅이 질퍽하고도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밑을 보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 둥글고 녹슨 쇠붙이의 윗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지뢰,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수십 년간 이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죽음의 파편이었다. 진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빗물과 뒤섞였다. 단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뎠더라면 자신과 등 뒤에 이 할머니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거의 미동도 없던 할머니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데울라. 진석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위험은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아들을 부르듯 진석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괜찮다.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에 다 왔다. 그녀는 진석을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오빠나 혹은 평생을 그리워한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그 비현실적인 위로가 역설적이게도 공포에 질려 있던 진석을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그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괜찮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내 등 뒤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할머니는 이제 아주 오래된 북녘 고향의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숲속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진석은 그 노랫소리를 따라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할머니를 무사히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하는 신성한 임무를 맡은 보호자였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그는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는 군사훈련 때 배웠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본능을 총동원하여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뱀처럼 아주 느리고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그는 마침내 그 죽음의 지뢰밭 구역을 기적처럼 무사히 빠져나왔다. 안전한 길에 다다르자마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온몸은 땀과 비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조용한 숨소리를 느꼈다. 그는 이제 이 연약한 노인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를 고쳐 업고 다시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자와 구조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행이 되어 있었다. 지뢰밭 구역을 무사히 통과한 뒤 진석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다행히 그의 눈에 숲을 사이에 버려진 낡은 경계 초소 하나가 들어왔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구형 초소였다. 완벽한 피난처는 아니었지만 이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업고 좁은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할머니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젖은 군복 상의를 벗어 물기를 짜냈다. 그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숨은 약하게 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안정적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그는 그들 모두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군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식량을 꺼냈다. 딱딱한 건빵 몇 조각과 작은 초콜릿바 하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식수가 전부였다. 그는 초콜릿바를 반으로 쪼개 그중 하나를 할머니의 입가로 가져갔다. 할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할머니는 힘없이 입을 벌려 그가 건네는
초콜릿을 받아 먹었다. 진석은 수통의 물을 자신의 손바닥에 부어 할머니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비상식량을 나누는 그 단순한 행위는 그 어떤 구호 활동보다도 더 숭고한 인간의 표현이었다. 초콜릿의 단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잠시 안전한 곳에 들어와서였을까? 할머니는 조금 더 또렷해진 눈으로 진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지난번 그 자장가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사가 있는 노래였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담은 구슬픈 북녘의 노래였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다 마치 진석을 자신의 잃어버린 오빠나 아들로 착각한 듯 두서없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우리 고향은 압록강 바로 옆이었는데 그 강계 살구꽃이 피면 온 동네가 화냈지. 전쟁통에 아버지랑 우리 오빠랑 헤어졌어. 금방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내 아들도 너처럼 아주 듬직하고 똑똑했는데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큰 물에서 놀으라고 미국으로 보냈지. 그런데 이놈이 편지도 이젠 잘 안 해. 진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정정해 주거나 자신이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평생을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의 마지막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할머니가 이 위험한 DMC로 들어온 것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찾아온 처절하고도 슬픈 순례였다. 진석은 더 이상 그저 한 명의 노인을 구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분단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상처 입은 한 민족의 슬픔을 자신의 등 위에 짊어지고 걷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의무나 인간적인 양심을 넘어선 신성한 책임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안전한 종착역으로 이끌어야만 했다. 얼마 뒤 비가 그쳤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초소 안을 비추었다. 이야기를 하다 지친 할머니는 어느새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진석은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고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를 자신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 업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힘겨운 짐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이자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의 무게였다. 진석은 어두웠던 초소를 나와 희미한 햇살 속으로 마지막 여정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폐초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진석의 몸은 조금이나마 기력을 회복했다. 하늘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다시 할머니를 등에 업었다. 이상하게도 이제 할머니의 무게가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몸이 회복되어서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름 모를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민족의 슬픈 역사를 온몸으로 짊어진 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역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달리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폐부는 불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빗소리 대신 그의 귀에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들이 마치 북한군 병사들처럼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쫓는 적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공포와 싸우며 거의 본능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할머니의 그 구슬픈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있었다. 다 왔습니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그는 등 뒤에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속삭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 익숙한 형태가 보였다. 겹겹이 쳐진 철책선, 그리고 그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너무나도 그리웠던 태극기, 자신의 부대, 백골부대의 지피 최전방 감시초소였다.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아드레날린을 쥐어짰다. 그는 더 이상 걷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의 기다시피 그 빛을 향해 달려갔다.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려야만 했다.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동료 병사들이 안개 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적군의 침투인 줄 알고 비상벨을 누를 준비를 했다. 적군 침투 아니, 저건 이 일병이다. 이진석 일병. 한 병사가 소리쳤다. 진석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등에는 정체 모를 노파를 업고 있었다. 마침내 진석의 발이 아군 지피의 경계선을 넘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의지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의 몸이 등 뒤의 할머니와 함께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이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진서가 이진석 정신 차려.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왔다. 지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초소의 지휘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상급 부대를 향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다급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민간인 발견, 예, 할머니입니다. 이진석 일병이 비무장지대에서 없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의식불명, 신속한 지원 바랍니다. 조용했던 최전방 초소는 한 평범한 병사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적 행위로 인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진석과 할머니가 후송된 지피의 의무실은 군단 전체의 지휘부가 모여드는 임시지휘 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한 민간인, 그것도 치매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태세를 자랑하는 DMZ의 철책을 뚫고 들어왔다가 한 병사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안보 공백이자 군 전체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형 사건이었다. 사단 본부에서 급파된 헌병대와 기무부대 요원들이 지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의식을 회복한 진석은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진석 일병,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봐. 정말로 민간인을 발견하고도 상부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맞나? 조사실의 차가운 책상 앞에서 깐깐해 보이는 헌병대 수사관이 그를 다그쳤다. 예, 그렇습니다. 진석은 피곤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시 통신 장비가 불통이었고 할머님의 상태가 위중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조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일가의 사병이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건가? 자네의 그 어리석은 판단이 적의 기만 전술에 말려들어 우리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이 군법을 어겼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창에 가거나 어쩌면 군사재판에 회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처벌은 닥에 받겠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소지품에서는 어떤 신분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가 난항에 빠질 무렵 한 의무병이 할머니의 목에 걸린 낡은 로켓 목걸이를 발견했다. 옷 속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낡고 희미한 흑백 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한 장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수십 년 전에 군복을 입은 늠름한 젊은 군인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사진 뒷면에는 아주 희미한 잉크로 이름과 군번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 강진혁. 수사관은 즉시 그 이름과 군번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다. 그리고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다급하게 현장을 지휘하던 사단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할머님의 아드님은 현재 UN 평화유지군 총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강진혁 대장이십니다. 그 보고에 사단장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다. 일개 부대의 민간인 실종 사건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단장의 떨리는 손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직통 전화로 향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GP의 하늘 위로 대한민국 육군의 헬리콥터가 아닌 UN 마크가 선명한 푸른색의 대형 헬리콥터 한 대가 굉금을 내며 나타났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그 안에서 어깨의 별 4개가 빛나는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장군이 내렸다. UN 평화유지군 총사령관 강진혁 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는 사단장의 격려도 받는 둥마는 둥하며 곧장 의무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총사령관의 위엄 대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사단장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는 무사하십니까? 그 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이진석 일병은 자신이 구해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자신이 휘말리게 된 이 거대한 사건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8장 가장 위대한 명령, 총8, 맨 렌 차오 낫. 강진혁 대장은 의무실로 달려 들어가 침상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을 누볐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떨렸던 적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잠시 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단장에게 어머니를 구해준 병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석은 사성장군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의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은 결국 군법을 어긴 중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의 앞에 선 강진혁 대장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는 진석의 앞으로 다가와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개 이등병인 진석을 향해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정중한 예를 갖추어 허리를 숙였다. 이진석 일병, 그의 목소리는 아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는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자네가 내 어머니를 구했네. 이 은혜를 이 강진혁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정말 고맙네. 진석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대장은 몸을 돌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휘관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들은 이번 사건을 우리 군의 경계 실패, 안보의 구멍이 뚫린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보고하고 있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 나는 오늘 이곳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진정한 힘을 보았다. 그는 진석을 가리켰다. 진정한 군인의 힘이 최첨단 무기나 복잡한 작전 계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하니 바로 저 병사의 마음, 저 뜨거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안위나 딱딱한 군법보다 눈앞에 연약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택한 저 용기, 이름 모를 노인을 등에 업고 저 죽음의 땅 수십 킬로를 묵묵히 걸어 나온 저 숭고한 책임감,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평화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 군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의 연설에 방 안의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다. 강 대장은 진석에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수여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의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면제하는 명예 전역을 명령했다. 나아가 그가 전역한 뒤의 모든 미래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달 뒤 국방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 이제는 군복을 벗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 이진석, 그의 가슴에 강진혁 대장이 직접 빛나는 태극무 공훈장을 달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더 이상 장군과 사병이 아닌 생명의 비주로 이어진 두 남자로서
깊은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했다. 그 후 진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강 대장의 후원으로 어릴 적 꿈이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가끔 그는 창밖을 보며 군 생활을 떠올렸다. 특히 비 내리던 그날의 DMZ를. 그는 이제 안다. 그날 자신이 등에 업었던 것은 그저 한 명의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민족의 슬픔이었고 지켜야 할 역사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유독 찾고 싶었던 군인으로서의 진짜 사명감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규칙과 매뉴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인간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한 평범한 병사가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인간애가 결국 가장 위대한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약한 사람을 기꺼이 업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규칙보다 더 위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